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K9의 첫 배치가 이루어진 지 2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와 휴전선을 맞댄 북한 역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며 지상 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소유와 분쟁을 비롯해 더욱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은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K9의 진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07년 티르키예의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의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2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2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티르키예, 폴란드와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45 등 경쟁 기종들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를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풍산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탄 비행 거리를 연장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기에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4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뭉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미국에서도 개발해 전장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은
사거리 7130km에 대응하는 M122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형인 블록 1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등장했던 K9A를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 및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 포신은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새로 해서 수명을 1081 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록이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K9A 블록2는 활용면에서 미국 M122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신은 기존의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에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 블록2에 적용될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론 100km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인 것과 더불어 램제트를 개발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모두 고려 중인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 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연료 전지 등의 탑재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 개량 작업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에 사거리 연장탄까지 판매해 새로운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산 자주포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국제 규모의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K9 USERCLUB라는 모임이 개최됐습니다.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했는데,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이례적인 모임은 한국을 비롯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역시 옵저버로 참여했는데 50여 명의 군 대표단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K9 생산국이면서 운용국이기도 한 한국도 참여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E와 K9A3의 향후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죠. 우리 K9AE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개선할 계획이며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규모의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지배력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15만 2155 구경 자주포 16종 중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 자주포 1401문 중 K9의 626문으로 45%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번 모임은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적인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9이 진짜 자주포계의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간 K9 수출의 유일한 장애물이었던 파워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 이상 독일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텃밭이었던 중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많은 무기를 팔아왔죠. 그러던 2017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투아이지리 경제차관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독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며 무기 판매 요청으로 독일 정부에 문제를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독일 내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반대 세력 공격이나 내전에 사용되지 않게끔 확인한 후 무기 수출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국가가 한국입니다. 보통 중동은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9년 연말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UAE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최종 수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왜냐면 독일이 UAE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K9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한국산인데 독일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에 왜 영향을 받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K9 자주포의 파워팩, 즉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이 한국산이 아니라 독일 MTU, FRIDRICHSHAFEN 제품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무기 수출국은 자신들의 기술 또는 제품이 사용된 무기가 테러나 내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재수출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9의 심장인 파워팩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독일이 UAE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최종 수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 독일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암살 문제에 UAE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판적인 칼럼을 써오던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는 2018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했는데 일각에서는 까슈크지의 적의를 품은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조해 그의 뒤를 캐기도 했고 암살범들을 태운 비행기가 UAE 두바이를 경유했다는 점을 들어 암살 배후에 UAE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사우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우디 그리고 UAE에 금수 조치를 시행할 명분이 충분하죠. 하지만 피는 한국이 받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라이선스사인 독일 MTU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해 300여 대를 공급했고 터키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60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대한 시장인 중동 시장에 수출하려 해도 독일이 금수 조치를 이유로 수출을 거절해버리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국산 파워팩을 완성시켜버렸으니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우리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K9 자주포가 전시회에 나간 게 그리 신기할 일이냐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K9는 최초로 국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STX 엔진이 K9 자주포용 1력마력 엔진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로 호환할 수 있는 설계 기술입니다. 1000마력급 엔진의 기본 성능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K9 개발 엔진 성능 평가를 통해 독일 MTU 엔진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엔진 성능임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외에도 K10 탄약 운반차,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등에도 전부 호환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기술 독립입니다. 그간 MTU 파워팩을 썼기 때문에 중동으로의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제 기술 독립에 성공했기 때문에 K9의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TX 엔진 관계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중동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수출된다면 최소 0대 이상의 수출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파워팩에 기대를 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중동 지역에서 K9의 기술 도입 생산 중인 티르키예의 T155FIRTIN 에이프르트나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수출 규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며 K9 200문과 K10 100대를 계약한 이집트도 독일산 파워팩 장착이 곤란해지던 찰나에 STX 엔진의 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벌써 날개를 달았습니다. K9의 발전은 단순히 파워팩의 국산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수 있는 탄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최근 기술 발달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어 포병 사거리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유사시 내륙의 적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포 성능 강화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6일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 종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K9 K55A1 자주포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돼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방사청에 따르면 155 사거리 연장탄은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자주포는 TNT가 실려있는 KM107, 549일, K307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307은 항력 감소 고폭탄 BBHE로 불리는데 포탄이 날아갈 때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9는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린 것이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A1은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포병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국이 사거리가 7130km에 이르는 M12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도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미래전을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올해 사거리 연장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전을 통해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중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파워팩을 만들 기술이 없어 독일의 파워팩을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파워팩 개발에 투자한 결과 이제 독자 기술로 파워팩을 개발해냈고 드디어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은 K9 자주포에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K9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울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 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선은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 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 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 고급 1.200톤 잠수함 박이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이함은 2000년 환태평양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이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VLS를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항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 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람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1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 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 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판은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본엄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엄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본엄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본엄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범죄수사국인 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환구15 인터넷판 환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함 본엄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엄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봐라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본엄 리처드함 사고 1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출 처정보 O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본엄 리처드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 소여 메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업 리처드호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설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 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 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본업 리처드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improper HAGARDING, of 배설 O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의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치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치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갓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 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업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공모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세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업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주 세버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재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 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스는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